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한국역사과의 장석훈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말씀드릴 내용은 서울시에서 호국의지 선양 시민교육의 10강 중에서 제1강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당 이해영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혹시 이름을 들어보신 경우도 있지만 그분의 독립운동에 비해서는 잘 안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우당 이해영이란 분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부터 설명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한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독립운동을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집안의 조상들이나 그 자손들이 너무나 어렵게 돼가지고 되는 경우입니다. 그만큼 독립운동이라는 건 힘든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혼자서 독립운동을 했을 때에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는 가문 차원으로 한 40명, 50명 되는 그런 가문 차원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이 우당 이해영 일가는 독립운동사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고 그만큼 그 집안이 매우 열렬했던 그런 독립운동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서 1911년에 서간도로 망명을 하는데 그 망명을 할 때 거기서 세운 것이 뭐냐면은 경학사와 신흥학교였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안이 워낙은 사만갑족의 후예로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운동 자금에 다 쏟아부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집안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문들이 서간도로 망명을 할 때 이 형제분들이 6형제씩이나 됐는데 그런 생각을 다 주도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우당 이해영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분에 관련해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는데 그 3대가 망하는 걸 떠나서 가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당의 아드님, 형님, 동생 이런 분들이 다 독립운동에 해서 한국 독립운동을 빛냈던 그런 역사를 지닌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당 이해영이라는 분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만은 혁명가적 기질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혁명가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라고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은 엄청나게 했는데도 후일 보면은 자료가 없어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분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광무황제, 고종이죠. 이 고종을 앞세워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랬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자유주의의 이런 사상에 입각을 한 게 아니고 보황주의, 그러니까 황제를 보호하는 그런 보황적인 정치 이념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가 독립운동사 서술에서도 상당 부분 나오는 그래서 근데 주로 제가 그분이 얘기하신 거를 밑에 사람들이 적어 놓은 거 그걸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고종을 앞세우려 했던 것은 복벽적 봉건 사상에서가 아니라 한국 독립운동을 촉성시키려면 세계적인 정치 문제로 제기할 필요가 있는데 누구보다 대내적으로 영향력이 큰 고종을 내세우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 데서 취해진 방책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그 우당 이해영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연구와 평가들은 이 우당 이해영의 독립운동 이념과 방략을 혼동해서 엇갈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광무왕제의 망명을 계획했던 거는 1915년, 1918년 이렇게 이제 두 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이회영 선생의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는 게 그 앞선 시기에 이미 자유와 평등 사상의 이념을 갖고서 그 독립운동을 하거나 민족혁명을 추구했던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혜영 선생의 해명은 그 이혜영의 독립운동 이념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혜영 선생이 자료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 연구자들이 이제 많은 부분에서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만은 오해는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유럽의 경우에 상류층의 인사들이 그 사회와 그 권위를 어려워질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나가서 그 받았던 그 권위와 명예 같은 거를 사회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인가? 근데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명문가의 후예로서 형제들이 전부 다 뭐 재산을 다 팔아서 하니까 상류층의 책임이나 의무에서 발현한 것도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서양식 개념만으로 우당 이해영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라고 본다는 것은 우당의 민족혁명 사상이나 독립운동 이념을 온전하게 설명한 것은 못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당의 그 생애를 놓고 봤을 때 독립운동가 이전에 구시대를 타파하고 신시대를 열어간 혁명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혁명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있었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희생하고 의무를 발현하는 것인데 그걸 뛰어넘으니까요. 그 구시대를 타파하고 신시대를 열어간 혁명가의 이념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라는 것은 좀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해영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그 사상과 이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당 이해영 선생은 평생 동안 벼슬길을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어려서부터도 보면은 그 신분 체제에서도 인간의 자유, 평등에 몰두를 했습니다. 이때는 나라가 있었던 때죠. 그리고 이런 그 자유와 평등한 사회를 그 몰두해서 이뤄낸다는 것은 그 우당의 평생 꿈이자 혁명의 화두였던 겁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우당 이해영의 독립운동은 남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서양식 개념이 우당에게는 부족하거나 또는 완전하지 못한 설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이 우당 이해영 선생은 1920년대 초에 그 아나키스트가로 전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서 그 무렵에 베이징은 아나키즘 운동의 대표적인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이러니까는 젊은이들의 그 아나키즘을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전환했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당 이혜영 선생이 한 말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의식적으로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거나 또는 전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의 생각과 방식책이 현대의 사상적 견지에서 볼 때 무정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것과 서로 통하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다. 본래 다른 사상을 지녔던 내가 새로이 그 방향을 바꾸어 무정부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 우당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항주의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회영이 그 베이징에서 젊은 무정부주의자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 갔던 거,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그러면 그 본인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그 생각들이 어떻게 아나키즘과 같을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해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키즘이라는 것은 이 동양 사회에서 베이징을 중심으로 1920년 전후에 일어난 운동이었는데 그 우당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양 서적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아나키즘적인 요소를 그때 받아들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상이라는 것은 꼭 서양 사상을 우리가 그걸 본받아서 나온다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혜영의 아나키즘적인 요소의 사상들을 어떻게 그게 돌출했는가를 찾는 그런 작업이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당의 혁명 사상이 아나키즘에 의해서 뭐 탈색되거나 또 아나키즘 속에서 묻히고 만다라는 그런 얘기는 우당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우당은 누구인가 했을 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그러고 또 광무황제의 망명계획도 그렇고 또 이런 아나키즘과의 만남에서도 이 왜 우당 본인이 한 얘기를 우리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연구자들이 그냥 그때 그러니까 우당이 뭐냐면 그럼 내가 50대 중반인데요. 이때는 50대 중반에 내가 사상적 전환을 한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내가 그 생각과 방책이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그 현지에서 유행하던 아나키즘을 보니까 내 생각과 거의 같다. 그래서 내가 무정부주의자로 그 표현이 되고 그렇게 남들에게 읽혀지는 건데 그 사상적 전환이 아니라는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당 이혜영 선생이 1910년에 그 나라가 망하니까 요건 이제 그런 사진입니다. 형제분들이 그 어디로 망명을 해야 되거나 또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나 그런 거를 그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당의 그 삶에서 청년 시절,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꿈꾸다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당 선생은 여기서 지금 연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1867년생. 그러니까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이시영.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고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하셨던 이시영 선생, 그리고 이상설, 여준, 이동영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혜영 선생이 살던 데가 지금으로 치면 명동 그 성모병원 그 일대가 이제 그 이분들이 살면서 만나고 그랬는데
새로운 그 85년 정도 되면은 20살이 안 됐죠. 그런데 그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뭐 갈망이 심하게 나니까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8개월 동안이나 그 신흥사 등에 합숙하면서 매일 공부하는 과정을 정하고, 이때 공부한 내용은 법률, 영어, 수학 각 방면에 걸쳐 폭넓게 신학문을 연마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자료들이 지금 조금 남겨져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때 공부하는 분들의 그 열이라는 건 대단했어요. 그 20대 초쯤 되면은 불과 공부 한 3, 4년 정도 하면은 동서양의 역사 문화는 물론이고 서구의 정치, 경제, 법률 등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때 이 무렵에 읽었던 책들이, 물론 스타디 같은 걸 통해서 저걸 했겠습니다만 한 5천 권 정도를 읽었다고. 그러니까 또 이분들은 그 가정에 뭐 생활이 윤택하니까 그 외국에다 직접 책을 주문해서 그 책을 받아서 보니까는 제가 그 전에 이분들이 공부했던 책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던 게요. 화학책 같은데 거기에 불어, 뭐 라틴어 이런 걸로 본인들이 막 써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독학으로 또 서로 스터디를 해서 정말 20대 초에는 상당한 식견에 오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개화 사상가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혼자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같이 연마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 서로 의문 나는 거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혜영의 어떤 자유와 평등을 꿈꾸게 되는 그 역사적인 책임은 뭐냐? 구학문과 신한 문명을 서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는, 정말 한국의 청년들 가운데서 이런 의식을 갖고 공부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이런 속에서 20년대 초에 베이징을 중심으로 했던 무정부주의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벼슬길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제 이시영 선생이 당신의 동생인데 벼슬길에 나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건 이혜영 선생이 한 말입니다. 벼슬길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 시국을 바로잡고 이도를 세울 자신이 없다면, 몰라도 그러한 자신이 없다면 벼슬을 물러나 온 세계에서 지식을 구하고 동지를 모아 기울어가는 국운을 바로잡고 도탄에 빠진 인생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시영 선생은 이시영 선생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는 거고, 또 여기 친하게 지내던 이상설이라는 분도 또 벼슬길에 나갑니다. 유일하게 벼슬길에 안 나가는 분이 우당 이혜영 선생이에요. 그때 벼슬길에 안 나갔다는 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지금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사상을 열어가려는 그 원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벼슬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던, 그래서 고종 황제로부터 벼슬길에 나오라고 몇 번씩 추천을 받습니다만은 절대 벼슬길에 안 나가. 근데 사실 이 무렵에 독립운동가들, 뭐 새로운 사상을 꿈꾸는 분들도 기회가 주어지면 벼슬길에 나가는데, 이혜영 선생은 벼슬길을 또 마다한, 그러면서 인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냥 벼슬길에 나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런 신념을 평생 동안 간직했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95년 정도 되면은 이제 한 20대 말 정도 되는 나이인데요. 30대 한다마는 이상설, 그러니까 이혜영의 독립운동의 동지로
아주 굳게 맺어 있었던 이상설이라는 분입니다. 이상설이라는 분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 정사로 참가했던 분이죠. 근데 95년이라는 시점에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의 병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습속에 얽매인 사람들로 시국의 발전을 알지 못해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옛것에만 빠져 있는 것. 그러니까 수구적인 그런 그룹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개화에 급급한 사람들로 그 뿌리를 굳게 갖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개화만이 유일한 독책이다라고 얘기해서 인순과 고식으로 끝내 발전할 기억이 없는 것이다라고 그 이상설의 회고는 당시 이회용의 회고와도 뭐 같은 그 견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인즉 뭐냐면은 당시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수구, 또 한편에서는 개화, 수구와 개화가 한데 합쳐서 뭘 그 나갈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는, 그러니까 이런 그 회고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그 발전해 나가는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남산 홍협정에 올라가서 이상설, 여준과 세성사를 논하는 자리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30대 초의 나이인데요. 2천만의 동포가 크게 깨닫고 일어나 국민의 지혜를 밝게 하고 정치를 쇄신해야 한다. 문화가 발전되고 풍기가 선명해져 독립과 자유를 완전하게 하고 세계 열강과 나란히 서서 경쟁하게 되고 난 후에야 복은 안민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제왕의 시대는 갔고 3인 자유평등의 시대가 왔으니 우리 전통가를 생각하면 새로운 나라 건설 이론을 확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30대 초에 우당의 그 세계관, 그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인 자유평등의 시대가 왔다고. 그러니까 뭐 보항주의라고 얘기를 하던 그 한참 전에 제왕의 시대는 갔고 그 3인 자유평등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렇게 자유평등의 정신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만은 독립이 더 중요한 것이지, 독립을 위해서 광무 황제나 이런 분들도 방책으로 쓸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3인 자유평등의 시대가 왔다라고 30대 초에 이미 세상을 설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유와 평등의 시대를 꿈꾸던 이런 우당에게 또 한 가지 과제가 겹쳐진 겁니다. 나라가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혁명의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우당이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제히 침략을 받으면서 그 민족혁명을 위한 과정이라면 나라가 우선 독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독립운동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민족혁명의 과정에서 독립운동으로 나가는 과정이 아주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우당 선생의 경우는 뭐 독립운동 한 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은 도저히 주어진 시간에 부족한데, 1905년에서 1918년까지 그 독립운동 한 거를 적어놨습니다. 을사늑약 반대 투쟁을 했고요. 1907년에는 헤이그 특사 파견의 마쿠 조정. 이혜용 선생은 당신이 드러나서 한다기보다는 뒤에서 마쿠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또 1967년부터 구상한 해외 독립군 기지 개척을 했고요. 1908년에 또 그 독립전쟁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됩니다. 또 10년 후에는
서간도 이주를 하고 신흥학교를 건설한, 그러니까 신흥학교는 1920년 청산리 봉오동 전투의 그 근간이 되는 사관들을 배출해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18년에 광무항제를 망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 밖에도 더 있겠습니다만은 그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중에도 얘기를 합니다만 독립운동도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지, 그것이 독립운동은 별도고 본인의 꿈은 별도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자유와 평등을 위한 과정에서 독립운동으로 나섰고 그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헤이그 특사 파견의 그 마크 조정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그 세계 평화회의가 열린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종 연결이 돼서 고종과도 이 집안적으로 사돈 간의 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런 사람들을 대표로 파견하는데 그 중간 과정을 이혜영 선생이 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독립군 기지 개척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우당 이혜영이 독립군 기지 개척을 한 거는 11년에 건너가서 신흥학교를 세운 걸 이제 독립군 기지 개척의 첫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요거는 그걸 조금 더 살펴보면은 1906년에 북간도의 서전서숙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만드는 분은 이상설이라는 분이 만드는데, 그 북간도라는 데 서전서숙을 왜 세웠을까요? 그냥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교육을 시킨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 북간도에나 지금 한국에서도 보면 전부 다 서전서숙은 교육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서숙을 만드는 거는 결국에 독립군을 양성하는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단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처음부터 무슨 독립군이다 거창하게 이름을 안 내걸더라도 그 젊은 사람들이 오는 그 서숙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게 사실은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상설이 그 뒤에 연해주에 와서 그 독립군 기지 건설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이혜영의 독립군 기지 개척은 1906년부터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08년에 독립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망국 후에는 이제 서간도 이주를 가문 차원에서 하고 신흥학교를 건설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18년에 광무항제 망명 추진을 했던 거는 광무항제가 비록 망국의 군주였지만 국민적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무항제를 독립운동의 아주 강력한 활력이 될 수 있는 그거를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하나의 방책으로서 추진한 것이, 내가 광무항제를 좋고 또 보항주의가 좋아서 그걸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이 우당 선생이 쭉 추진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무슨 아나키즘이다 뭐 이런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고 그 어떤 그룹별로, 그래서 그 신흥학교, 서간도에 세운 신흥학교는 그 결실을 1920년에 가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흥학교가 건설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독립군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일본군과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그 독립운동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그 아우르면서 추진했던 게 우당의 독립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좀 줄여봤습니다만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지향한 신념으로 평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민의 시대라는 건 뭘 얘기하나요? 평민의 시대에는 그 전통사회, 그 구지배체제 사회에서는 그냥 그 지배를 받는 그 피지배자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 뿐인데, 이제는 누구나 인간은 똑같고 평등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신분제 사회 속에 있던 벽을 깨뚫으면서 평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을 선구적으로 개척해 갔던 점입니다. 지금 우당에 대한 독립운동의 이해가 조금 더 앞으로 정교하게 되면은 이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에 대해서 선구적으로 개척해 갔던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더 보완하게 되면은 그 시대를 앞서가고, 그리고 독립전쟁에 대비한 그런 우당의 안목을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했던 시대에 뭐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이런 그 전쟁과 국제정세 속에 한국 독립운동이 그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 국제정세의 커다란 틀을 이상설 선생하고 같이 힘을 맞춰서 독립운동계의 방향을 세워갔던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더 하면은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당 이혜영이 남긴 자료는 단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리고 측근과 주변의 회역과 증언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라 이게 이제 연구상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독립운동 하는 것도 어려웠지만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 안에서 그 단서가 나오고, 그러면은 우당 이혜영의 독립운동이 이제 조금 더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왜 아나키즘 노선을 걸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제 베이징에 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당도 이제 같이 참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그 우당이 그 생뚱맞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임시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총괄 지휘할 실질적 본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건 임시정부의 조직체계와 권력기구의 속성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권력이 발생하고, 그렇다면 그 속에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임시정부는 바로 그 뒤에 뭐 20년, 21년부터 활동하기보다는 그 임시정부 권력 내에 그런 그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임시정부 수립에 참가는 했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 대한제국 시기에도 벼슬길에도 안 나갔던 분이 임시정부 수립을 하니까 거기에 무슨 자리를 얻어서 활동을 한다면 본인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당에 대한 그 비판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뭐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대통령이 안 되니까 그만뒀다라든지, 또 뭐 이런 식의 그 비판적인 그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은 저는 우당의 얘기가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당은 이미 그 나라 망하기 전에 대한제국 시절에도 벼슬길에 나가지를 않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임시정부라는 걸 만들어 놓고 벼슬길에 올라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이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우당의 평생 신념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이제 그 박찬익이라는 분을 베이징으로 보내 임시정부 참여를 설득했으나 그 뭐 뜻을 못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 우당의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와 주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렵에는 이제 임시정부의 그 반대를 한 베이징에는 신채호, 박용만, 뭐 신숙 이런 분들이 만주 독립군 통합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갔다가 오고는 이것도 또 다른 파벌을 만드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임시정부와 이승만을 성토할 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노선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걸 반대하지 않는 것은 파벌을 막아야 된다는, 그 파벌을 막고 권력을 부정하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도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조선 시대의 그 정치 상황,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 망국에 이르는 이 과정을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당은 어떻게 독립운동의 방향을 잡느냐. 근데 이제 이 무렵에 보면은 우당 선생이 이제 뭐 돈은 이미 다 고갈이 됐고요. 그래도 그 북경의 베이징에다가 그래도 전셋집이라도 제법 큰 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0-40명 정도가 항상 그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다는 겁니다. 뭐 상록수의 시문도 그 한 달씩이나 머물러 있었고, 그 집에는 아나키스트 유자명 뭐 이런 분들, 또 공산주의자 이런 분들도 찾아와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념이나 노소를 불문하고 독립운동의 보금자리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우당의 특징 중에 하나가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그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 20, 30대 젊은 청년들과 격의 없이 교류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당의 독립운동이 갖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계의 현상은 뭐 지역적 파벌도 좀 많다고 그럽니다만 사실은 그 세대별 차이가 많았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당과 같은 독립운동 1세대의 이런 분들과 이제 젊은 사람들 2세대의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생각이 다른 그 원인은 무엇이냐? 서로 그 태어나서 성장한 그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1세대 분들은 구시대에 태어나서 신시대의 문명 속에서 독립운동을 전개를 했다고 한다면은 2세대들은 신시대에 태어나서 신시대 학문을 배우고 또 그 물결에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의 통합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그런 게 그 독립운동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혜영 선생도 그 베이징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계의 통합, 그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했다라고 그런 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당의 독립운동 이념이라는 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나는 본래 벼슬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며 그 임시정부에 반대를 하고 거기에 어떤 벼슬에 얽매여서 한다기보다는 독립운동적인 통합적인 그런 활동을 하려고 했던 거죠. 신분제도도 본래 반대하던 사람이다. 독립을 하자는 것도 나 개인의 영화를 위한 욕심에서가 아니라 민족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아주 그 이혜영 선생의 모든 사상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상은 일관된 것이며 나의 독립운동의 방향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무정부주의와 공통된다 해서 나의 시대적 전환을 했다는 의견에는 수긍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공정하게 민족적 양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 같은 주장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이게 무정부주의와
그 한국 독립운동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무정부주의는 사실 이 민족주의적인 독립운동과 역할이 상당히 그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게 독립운동의 길이라면은 그 무정부주의적인 아주 이상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런 사상에 다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무정부주의자의 사상만 가지고 얘기하면 자기하고 같지만 이혜영은 독립운동과 무정부주의를 합친 그런 그 생각이 바로 우당의 독립운동 이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평생 동안을 권력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 억압과 수탈이 없는 세상을 자신의 정치 사상이라 했습니다. 사민이 평등하고 만인이 자유평등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그런 사회를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우당의 혁명 사상과 이론은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경륜과 독립운동의 경험이 어우러져 생겨난 것이지, 이때 만났던 젊은 무정부주의자들의 사상적 수용을 통해 습득된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혜영은 젊어서부터 공부와 그다음에 뭐 독립운동 경험 이런 걸 쭉 되면서 그 생겨난 것이지, 이때 와서 젊은이들은 이제 뭐 이때 20대 초 이런 젊은이들인데 그 베이징에서도는 아나키즘적 그런 사상을 그 사상적 수용을 통해서 아나키스트의 모습을 보였던 것하고는 다른 점. 이게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우당의 그 아나키즘적 요소가 젊은이들의 그 아나키즘과 같은 걸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주의를 보면은 우당의 혁명 이념과 독립운동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과 인류 평화는 원천적으로 동질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해 세계주의로 향해 나갔다. 인도주의의 바탕을 두고 민족주의와 세계주의가 조화를 이루어 나갔던 것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과 세계평화가 무슨 관계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해 한용운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유 없는 평화 없고 평화 없는 자유 없다라는. 그래서 저는 그 독립운동의 그 세계 평화와의 관계를 굉장히 잘 설명한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뭐냐면은 조금 더 거기다가 저걸 붙여서 보면 민족의 자유 없이 어떻게 세계 평화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국이 독립되지 않는데 무슨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계 평화 없이 어떻게 민족의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사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라는 거는 독립운동의 어떻게 보면은 그 최고의 높은 수준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주의에 바탕한 민족의 자유라는 거는 민족주의가 있고, 세계주의는 세계 평화를 향한 것이죠. 근데 그걸 우리들의 현실에서 놓고 얘기하면은 금방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민족의 자유 없이 세계의 평화 없고, 세계의 평화 없이 민족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독립운동은 세계사적 차원에서 봐야지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아나키즘적 요소가 그 우당에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나키즘은 독립운동이고 해방운동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그 사람들이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고 응원해줄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우당의 아나키즘적인 활동은 출발은 젊어서의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나키즘적 요소가 자기의 독립운동 혁명 이념으로 딱 맞아떨어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0년대에는 이제 이미 그 우당은 이제 그 아나키즘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나키즘 활동을 2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쭉 하는데 31년에 항일 구국 연맹에서 우당이 내세운 사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때쯤 되면 우당의 사상도 상당히 그 깊숙하게 들어가죠. 모든 권력을 부정하고 전 세계 인류가 자유평등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이거는 지금 뭐를 얘기하나요? 우당이 살아왔던 삶, 그리고 우당이 젊어서부터 주장했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아나키즘을 우당은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터득하고 그것을 독립운동 속에서 투여하면서 얻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심지어는 독립운동도 이것을 위해서만 빛이 나는 것이며 혁명운동도 이것으로만 가치가 있다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려면 자유와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만 독립운동도 빛이 나고 혁명운동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 가치, 그거를 당대 지금부터 100년 전에도 그것을 그대로 보면서 유지했던,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우당의 그 혁명 이념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하고 평등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데다가 비교를 해서 우리의 삶 같은 것도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우당의 역사적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대체로 4세대에 걸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로 놓고 보면은 그 우당 이해영은 1세대, 2세대 사이에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2세대의 독립운동가를 보면 뭐 신민의 해독립군 계지 개척 이런 지도자들인데 그 우당 이해영의 특징이 뭐냐면은 3세대와 그 소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키즘도 받아들이고 이런 사상적인 이런 게 보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세대를 초월해서 동지들을 모으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던 정말 몇 안 되는 부분의 그런 그 역사적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더 정리를 했는데요. 이건 좀 말이 좀 어려워서 그 독립운동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백범 김구다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보다 그 우당은 한 10년 정도 선배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주도적인 리더들은 2세대의 분들인데 1870년대에 태어난 분인데 그런 분들하고도 활동을 하지만 주목할 것은 그 3세대 1900년 전후 출생한 분들이에요. 의열단 뭐 이런 아나키스트들과도 그 활발하게 교감을 이루면서 그 독립운동을 전개해간, 그래서 세대 간의 통합을 이뤄낼 수 있었던 그런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던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고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유지한 채 그것을 가지고 독립운동이 됐던 혁명운동이 됐던 또 아나키스트가 됐던 그것을 평생을 구현하려고 했던
분이 우당 이혜영 선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말씀드릴 내용이 많아서 좀 차분하게 못 드렸는데, 그래도 우당의 그 정치 이념은 그 자유, 평등한 그런 이념 속에서 그것을 독립운동에 소화를 시켜서 그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